어머님은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아들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다고. 이제 저한테 그 대가를 받으시려는 건가요? 지연아, 내가 언제... 가만히 계세요.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남편은 승진도 못하고, 아들은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전부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니 제발 미안하다고요? 어머님,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착한 며느리였는지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시더니 이제 와서 제가 무서운 거예요? 지연아, 제발 그만하자. 어머님이 모르시는 제 모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약 끊었다는 것도 모르시죠? 어머님 댁으로 시집 올 때 제 병력 숨긴 것도 모르시고요. 전 남자친구 폭행했던 전과도 모르시고. 아니, 어쩌면 이제는 다 아시려나? 그래서 그 증거들 모으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다. 우리 승민이하고 우진이까지 위험하게 만들지 마.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아들 며느리감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와서 어쩌시겠어요? 어머님이 그토록 자랑하시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아들한테 말씀하실 건가요? 과연 남편이 어머님 말씀을 믿을까요? 그리고 카메라 설치하셨던데요? 제가 어머님을 학대하는 증거 모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떡하죠? 전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은 아직도 잃을 게 많으시죠? 우진이도 보고 싶으실 텐데. 지연아, 제발 우리 우진이한테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전 이제 어머님을 영원히 편하게 해드릴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그동안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편안하게 모실 차례네요. 영원히!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6세 김영자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김영자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영자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6이 됐습니다. 지금은 마당 있는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아들, 손주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텃밭에 피어난 꽃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곤 해요.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이제는 더 이상 숨 죽여 울지 않아도 되니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해 전 승민이가 지연이와 처음 만났다고 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학병원 간호사라는 말에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며느리 될 사람이 의료인이라니 나이 들어 아플 때 얼마나 든든할까 싶었죠. 결혼식 날 지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건강 잘 챙겨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 달콤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도네요. 처음 1년은 정말 꿈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동태찌개 끓여드릴게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승민이 도시락을 싸주고 저와 함께 장을 보고 주말이면 맛있는 요리도 해주곤 했죠. 시장 갈 때면 제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어주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동네 친구들을 만나면 을의 며느리 자랑이 빠지지 않았어요. 영자야, 니는 복도 많다. 며느리가 어쩜 그렇게 착해?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마다 제 어깨가 으쓱했었죠. 우리 지연이가 최고야. 아들보다 더 잘해주네. 그때만 해도 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다 우리 손주 우진이가 태어났어요. 어머님, 우리 우진이 예쁘죠? 지연이의 그 말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답니다. 밤낮으로 아기 돌보느라 지연이가 힘들까봐 제가 먼저 나서서 도와줬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때만 해도 지연이의 그 말이 진심이라 믿었네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저를 보며 승민이가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라고 했을 때는 정말 고마웠죠.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지연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한숨 소리였어요. 제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으면 어휴, 하며 한숨을 쉬었죠. 그러다 점점 말투가 거칠어졌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부엌에서 일하다가도 냄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잦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진이 학교 준비물을 제가 잘못 챙겨줬다고 이런 식으로 우진이 키우실 거면 차라리 나가세요. 뺨을 맞은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귀가 윙윙 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뺨의 아픔보다 더 아팠던 건 옆방에서 들리는 우진이의 훌쩍거리는 울음소리였어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승민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승민아,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꺼낸 말에 돌아온 건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 초기 증상 아니에요. 지연이가 얼마나 효성스러운 며느리인데. 라는 대답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건 그때의 저로선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이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밀치는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일이 잦아졌죠. 특히 우진이 문제로 뭐라 하기라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냈어요. 당신이 뭔데 우진이 교육에 참견이에요. 애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입 다물고 계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면 어김없이 손찌검이 시작됐답니다. 한 번은 제가 냄비를 잘못 닦았다고 뜨거운 물을 제 발등에 붓기도 했어요. 그때 생긴 화상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우리 우진이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우진이가 몰래 제 방으로 들어와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며 조그만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10살 손주가 할머니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서럽고 비참했죠. 할머니는 괜찮아. 우진이만 잘 자라주면 돼.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특히 지연이가 저를 때릴 때마다 우진이가 귀를 막고 구석에 웅크리는 모습을 볼 때면 이게 우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걱정됐답니다. 동네 분들이 하나둘 이상한 낌새를 채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영숙이가 물었죠. 영자야, 얼굴에 이 멍은 뭐야? 설마 며느리가?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넘어졌다고 둘러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숨기기가 힘들어졌어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도 제가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403호 할머니는 저보고 늙어서 맞고 사느니 차라리 요양원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조심스레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하러 오셨던 윗집 주민도 싸우는 소리가 너무 크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었죠.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경찰서 앞까지 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왔죠. 신고를 하면 우리 승민이는 어떻게 될까? 우진이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가 한 번이라도 신고했다가는 우진이 다신 못 볼 줄 알아요. 라고 협박까지 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지연이의 차가운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승민이에게 도움을 청할 때마다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봤을 땐 어머님이 지연이를 너무 몰아세우시는 것 같아요.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멍이 들어도 아들은 항상 지연이 편만 들었죠. 이제는 제 방에 들어와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피하는 것 같았어요. 퇴근해서 들어오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말에도 회사 일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었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연이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래된 병원 진단서와 처방전이 나왔는데 지연이가 결혼 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아왔더라고요. 약을 제때 먹지 않으면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의사 소견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과거에 가정폭력 전과도 있다는 거였죠. 전 남자친구를 폭행해서 벌금형을 받았던 기록까지 있었어요. 그제서야 지연이의 돌변하는 성격이 이해가 됐죠.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게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러던 중 우진이를 통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할머니, 엄마가 아빠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때려요. 근데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울어요. 승민이도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더 무기력하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진 이유를 그제서야 알 것 같았죠. 우진이는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가 약 안 먹으면 무서워져요. 그래서 전 엄마 약 먹는 거 몰래 확인해요. 영숙이는 날마다 저를 걱정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증거라도 남겨둬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워낙 폰 다루는 게 서툴러서 녹화가 제대로 안 되거나 흔들려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영숙이가 알려준 대로 녹음 기능도 써보고 그날 일기처럼 기록도 남겼어요.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며 처방받은 연고, 영수증까지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우진이 학교 알림장을 잘못 읽어서 준비물을 챙기지 못했다고 지연이가 또 폭력을 휘둘렀어요. 이번에는 빗자루로 제 등을 내리쳤죠. 그날따라 승민이가 일찍 퇴근했는데도 방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영숙이와 상의 끝에 작은 몰래카메라를 구입했어요. 거실과 주방에 설치할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결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 영숙이와 함께 산 CCTV를 설치하고 이틀이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연이가 갑자기 와서 쌓아둔 그릇을 바닥에 확 쓸어버리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요? 손이 떨렸지만 주방 선반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잘 찍고 있길 바라며 참았어요. 그날 저녁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확인했을 때 선명하게 찍힌 화면을 보고 눈물이 났답니다. 드디어 첫 증거를 확보한 거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이의 이중적인 모습이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효부인 척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돌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제가 잘 모시고 있어요. 라며 눈물까지 보이더니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그만 요양원이나 가시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있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날은 휴대폰을 미처 켜놓지 못했지만 CCTV가 모든 걸 담아뒀더라고요. 요양원. 사실 저도 많이 알아봤어요. 영숙이가 소개해준 곳만 5군데. 하지만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보고 한숨만 나왔죠. 영자야, 너무 늦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 베란다에 있는 빨래 건조대 뒤편에 돈을 숨겨두기 시작했어요. 생활비에서 1,000원, 2,000원씩 아끼고
반찬값도 절약하고 새벽에는 폐지를 주우러 다니기도 했죠. 석 달 동안 비상금을 모으면서 법적인 대책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영숙이 조카가 변호사라는데 자기가 한 번 상담을 주선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증거만 확실하면 법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변호사님 말씀이 힘이 됐어요. 특히 지연이의 폭력이 단순 가정폭력이 아니라 존속폭행에 해당한다는 걸 알게 됐죠. 처벌도 더 무거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또 알게 됐어요. 지연이의 동생이 찾아와서는 언니가 정신과 약을 끊었대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지연이 친정에서도 큰 소동이 있었나 봐요. 지연이 동생은 언니가 약을 안 먹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제서야 최근 지연이의 폭력이 더 심해진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영숙이네 마트에서 우연히 승민이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어머님, 승민이가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해요. 팀장 자리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집안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포기했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승민이가 지연이 때문에 회식도 빠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 업무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결국 승진 기회도 놓쳤더라고요. 제 아들의 꿈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답니다. 며칠 뒤 우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하더니 자기 휴대폰을 내밀었죠. 거기엔 충격적인 영상이 있었어요. 지연이가 승민이를 밀치고 때리는 장면. 게다가 우진이가 엄마가 아빠 회사에도 찾아가서 난리를 피웠대요. 라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기록하고 사진 찍고 영상도 남겼어요. CCTV는 거실과 주방, 현관에 설치했고 항상 제 방에서 모니터링했죠. 녹음기도 항상 켜두고 폭력의 흔적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남겼어요. 특히 병원 진단서와 약국 영수증도 모두 모아뒀어요. 변호사님이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다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노력이 무너지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청소하다가 CCTV를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 지연이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이런 걸 설치해 놨다고요? 당신이 감히? 저는 그대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연이가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 요양원 비상금, 이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지연이의 손이 제 목을 향해 뻗어왔답니다. CCTV를 발견한 지연이의 손이 제 목을 향해 뻗어오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숨을 못 쉴 만큼 세게 목을 조르더니 거실 바닥에 쓰러진 저를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감히 날 미행해? 증거를 모아? 책장에서 책들을 집어 던지고 화분을 깨뜨리면서 완전히 돌변해버렸죠.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순간 우진이가 학원에서 일찍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지연이가 손을 놓는 바람에 겨우 목숨을 건졌죠. 할머니! 우진이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119에 전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온몸이 멍투성이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분명 폭행의 흔적입니다. 목 부위의 멍 자국은 살인 미수로도 볼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CT 촬영 결과 뇌진탕 증상도 있다고 하셨어요.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는 또다시 망설였죠. 입원하면 지연이가 우진이한테 어떤 짓을 할지.
하는 걱정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승민이를 보는 순간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동안 지연이 편만 들던 아들이 마침내 제 손을 잡고 우는데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승민이도 지연이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입원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지연이가 승민이 회사로 찾아가 또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부장님이 승민이를 따로 불러 가정사 때문에 회사에 누가 되는 건 용납할 수 없네. 라고 하셨대요. 결국 승민이는 팀장 승진은 물거품이 됐고 이번에는 권고사직까지 거론된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우진이 학교에서도 문제가 터졌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긴급히 연락을 주셨는데 우진이가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주먹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급식 시간에는 밥을 먹다가도 울음을 터뜨리고 수업 시간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일도 잦아졌대요. 담임 선생님 말씀으로는 우진이가 심각한 정서 불안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퇴원하고 나서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또다시 지연이의 폭력이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옆집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순찰차가 도착하자 지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최근에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제가 모시느라 힘들어요. 하면서 눈물까지 보이는 거예요. 경찰관들은 가정 문제니까 잘 풀어보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죠. 그날 밤 지연이는 또 한 번만 신고해봐. 우진이 다신 못 볼 줄 알아. 라며 더 심한 폭력을 휘둘렀어요. 지연이는 자기 친정에까지 가서 제 험담을 늘어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우리 가정을 망치고 있어. 우진이까지 학대하면서. 하지만 지연이네 가족들도 이미 그녀의 본성을 알고 있었나 봐요. 지연이 동생이 제게 몰래 전화를 걸어 언니가 또 약을 끊었대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날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언니 폭력 전과 기록을 떼어올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병원 진단서, CCTV 영상, 녹음 파일.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를 지연이가 발견하고는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런 걸로 나를 파멸시키려고? 다 없애버릴 거야. USB를 집어던져 부수고 제 휴대폰도 바닥에 내팽개쳤죠. 그리고는 주방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오후 갑자기 우진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아빠 회사로 간대요. 칼을 가지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택시를 잡아탔어요. 가는 내내 제발 하고 기도했죠. 하지만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피투성이가 된 승민이가 응급차에 실려 가고 있었고 지연이는 경찰차에 타고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칼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답니다. 승민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다행히 급소를 비켜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이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고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피해자 측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영숙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과 상담하면서 체계적으로 복수를 계획했어요.
우선 지연이의 모든 과거 기록을 찾아 나섰죠. 세계 병원의 진료 기록을 입수했는데 결혼 전부터 심각한 조울증 증세가 있었더라고요. 의사 소견에는 약물 중단 시 극단적인 폭력성을 보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거였죠. 지연이 동생이 더 충격적인 자료를 가져왔어요. 언니가 전 남자친구 3명을 폭행해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에요. 전부 비슷한 패턴이었대요. 다행히 제가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은 안전했어요. USB는 망가졌지만 영숙이가 모든 자료를 자기 집 컴퓨터에 백업해뒀거든요. 요즘은 클라우드라는 것도 있어. 내가 다 저장해뒀으니 걱정 마. 병원 진단서부터 학대 현장 사진, 녹음 파일, CCTV 영상까지 변호사님이 보시더니 이 정도면 중형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승민이 회사에도 모든 자료를 보냈어요. 회사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를 휘두른 CCTV 영상은 물론이고 그동안 승민이를 괴롭혀온 증거들까지요. 인사팀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 아들이 부당하게 권고사직 위기에 처했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부장님이 병문안을 오셔서 승민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어. 복귀하면 승진도 다시 검토해 보겠네. 라고 약속하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지연이네 가족들과의 대면이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더니 모든 증거를 보여주자 할 말을 잃으시더라고요. 거실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가족회의. 지연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셨고 아버지는 이제 우리 딸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셔도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연이 동생은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저희가 진작 나서서 말렸어야 했는데. 우진이의 증언이 결정타였어요.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할머니랑 아빠를 때리는 걸 제가 다 봤어요. 제 휴대폰에 찍어둔 동영상도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10살 아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도 용기를 내준 거예요. 조사가 끝나고 우진이를 안아주는데 할머니,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라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단단히 결심이 섰어요.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열리기까지 2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드러난 지연이의 죄상이 산더미였죠. 저와 승민이를 학대한 것은 물론이고 우진이를 협박하고 약을 의도적으로 끊어서 폭력성을 드러낸 것까지 정신과 전문의 감정서에는 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고의로 약물을 중단, 타인을 해치려 한 정황이 뚜렷함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승민이와도 긴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전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우진이와 어머니와 함께. 아들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으며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는 제가 우리 아들과 손주를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재판 마지막 날, 지연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실 줄 몰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전 더 이상 약하지 않았어요. 결국 재판이 끝나고 지연이는 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교도소에 수감된 지 한 달 만에 교도소 의무실에서 극심한 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결국 법원 명령으로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하게 됐죠. 정신과 전문의 소견은 약물 중단으로 인한 증상 악화가 심각해 장기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거였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승민이가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제가 이제
어머니 곁에서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진이도 할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제가 매일 안마도 해드릴게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았죠. 그동안 요양원을 준비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우리는 새 집을 구했어요. 좁은 아파트를 떠나 마당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승민이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오늘 팀장 발령이 났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승민이의 능력을 인정해 준 거죠. 부장님이 이제 자네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게. 라고 하셨다네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아들의 꿈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제 마음도 한껏 부풀었답니다. 법원에서는 이혼과 함께 우진이의 양육권도 전적으로 승민이에게 주기로 결정했어요.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해 친권과 양육권 모두 아버지에게 부여합니다. 판사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우진이도 새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 말씀으로는 표정이 밝아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저녁이면 우진이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더 이상 무서운 일은 없겠죠?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걸으면서 약속했어요. 그래. 이제 다 지나갔어.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상담 선생님께서도 우진이의 트라우마가 많이 치유되고 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도 큰 힘이 됐어요. 영숙이는 매일같이 들여다보면서 텃밭 가꾸는 법도 알려주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도 하죠. 영자야, 너희 집 마당에서 꽃이랑 채소도 가꾸면 좋겠다. 하면서 모종도 사다 줬어요. 옆집 할머니는 가끔 반찬을 챙겨주시고 동네 주민들 모두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마음이 든든해요. 얼마 전 지연이 친정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일찍 나서서 치료를 시켰어야 했는데. 지연이 부모님은 이제 딸의 치료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결정일 것 같아요. 주변에서 승민이의 재혼을 권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승민이는 전 이제 우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하고 싶어요. 어머니와 우진이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 소원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요즘은 영숙이와 함께 노인정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요양원을 알아보느라 모아뒀던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영자야, 너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어. 영숙이 말처럼 노인정에서 저 같은 처지의 분들을 만나면 제 경험을 나누며 조언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답니다. 아침이면 우진이가 할머니, 오늘도 파이팅! 하며 등교하고 저녁이면 승민이가 웃으며 퇴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나서야 찾아온 이 평화로운 일상.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창밖 텃밭에 피어난 꽃들처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도 이제 막 꽃피기 시작했답니다. 여기까지 김영자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혼자 참고 견디지 마세요. 주변에 믿을 만한 이웃이나 친구에게
먼저 도움을 청해 보세요.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노인보호 전문 기관이나 경찰서에서도 어르신들의 고민을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다고 해요. 나이 들었다고, 자식이 걱정된다고 참고 견디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이에요.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신 어르신들,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연자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